6월 2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징역 17년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를 임시 석방할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수원지검은 조금 전부터 MB 측이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심의 중인데요. 석방 결정이 내려지면 자연스럽게 광복절 사면 논의까지 불붙을 걸로 보입니다. MB는 앞서 2020년 12월에도 코로나 감염 우려를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는 않았습니다. 당내 친윤계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연일 날선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친윤의 생각이 같으면 나라가 큰일 난다며 권력을 향유하고 싶으면 전당대회를 통하라고 했는데요. 배현진 최고위원의 악수를 뿌리친 건 앞뒤가 달라서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경찰청은 이 대표에게 성접대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를 모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공백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구성 강행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는데요. 사흘 뒤인 7월 1일부터 본회의를 열 수 있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입법 독주가 다시 시작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는데 민주당은 여당이 양보도 없이 고집만 피운다고 맞받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회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자,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겠고요. 신체커는 이제 준비되는 대로 나가면 됩니다. 자, 정치 뉴스는 아니지만요. 지금 막 들어온 속보 하나만,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만 얘기를 하고 가겠습니다. 체험 학습을 다녀오겠다면서 완도에서 실종된 광주 초등학생 일가족이 타던 차량의 일부로 보이는 부속품이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고요. 완도 송곡항 인근 방파제 앞바다에서 부품이 발견이 됐는데 그 아우디 차량의 부품으로 보이는 라디에이터 덮개 부속품이 발견됐다는 내용이고 조윤아 양 아버지의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지점과 같은 곳이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지금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속보가 더 들어오면은 저희가 회의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류 실장, 그 이른바 간장 발언을 통해서 안철수 장제원 의원을 저격했던 이준석 대표, 오늘 장제원 의원을 다시 한번 공격했죠? 그렇습니다. 그 전에 한 가지 정리를 하고 가면요. 이준석 대표가 이 간장 한 사발 하겠다 이렇게 했던 간장에 이 간철수의 간, 장제원 의원의 장을 뜻한다 이런 해석이 나왔는데 유 실장이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정치권에서 그런 해석이 나온다 이렇게 네. 제가 소개를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은유적인 표현이라면서 사실상 인정을 한 건데 오늘은 한 정치 평론가가 언급한 내용을 빌려서 장 의원을 공격했습니다. 이 평론가가 방송에서 비판 발언을 한 후에 장제원 의원이 이 방송사에 항의 전화를 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비판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사 패널들은 누구를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말씀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자, 혹시 장 의원의 재반박이 나오면요. 저희가 회의 때 소개하는 걸로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성호 의원이 조금 전에 또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이제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데요. 이 의원 본인이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결단을 내리고 그 후과를 책임지면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당대회 출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힌 건데 당내 일각에서는 지금 분당 가능성까지 거론이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치졸한 공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죠.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홍영표 의원도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다는 속보가 들어왔고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차원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워크숍에서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는 전에 정치부에서 다뤘던 적이 있죠. 자,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톡토론 정치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가 잠시 후 결정됩니다. 지난주부터 당뇨, 합병증, 또 신경계 마비 증상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있는데요. 집행정지 결정이 나더라도 한동안은 병원에 머무를 걸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다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5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픽은요.
형 집행정지 그리고 임금 인상 자제를 3박 5일 외교전과 경찰 통제 속도전, 마지막 알 권리 있다입니다. 네, 첫 번째 픽, 아마 다정의 회의 중에 속보가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검찰이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한 형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오후 2시부터 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건강 상태가 지금 많이 안 좋다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 소감 생활하는 중에 제일 건강에 안 좋은 상태. 건강이 극도로 안 좋으시니까 당장 석방이 필요하죠. 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17년형이 확정된 후 안양교도소에서 수감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엔 서울대병원에 입원 생활 중이죠. 올해 81 고령인데다 지병인 당뇨 합병증에 마비 증세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노령과 건강 문제로 형사소송법에 적힌 형 집행정지 신청 요건은 일단 갖춘 셈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형 집행정지와 사면 둘은 다릅니다. 형 집행정지는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징역 등의 형 집행을 잠시 멈추는 것이고요. 이 사면은 아예 너의 죄를 사하노라라고 형 자체를 없애주는 겁니다. 헌법을 초월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총리 특별 사면 복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대 아픔을 딛고 새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네, 지난해 문재인 정부 마지막 특별 사면이 있었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 중에 한 사람만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안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안은 그 사안의 내용이 다릅니다. 당시의 보수 진영에서는요, 친이계와 친박계를 나누는 교활한 갈라치기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후 대선 국면에서 잠잠해졌던 사면 논의, 윤석열 대통령의 정권 교체와 함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그 생각을 여전히 유효하신 건지요? 그럼 20몇 년을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습니까? 과거의 전례에 비추어서라도. 네. 만약 오늘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진다면 사면 논의가 더더욱 급물살을 탈 수 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라고나 할까요? 2년 전 MB에게 중형을 선고하게 만든 회사 다스. 검찰 수사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수사를 진두지휘했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스의 회사 돈 약 349억 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약 31억 원을 포탈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검찰 출신인 윤 대통령, 그 무엇보다 법치주의를 강조해왔습니다. 만약 건강상의 이유라면 형 집행정지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 사면으로 모든 형기와 벌금까지 면제해주는 것이 과연 법치주의에 부합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월 초 한 여론조사에선 MB 사면 찬성이 40%, 반대가 47%로 나타났습니다. 사면을 할지 안 할지는 대통령이 그런 권한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잘 판단하시겠죠. 보통 집권 1년차 8.15 때 대통합 사면을 많이 실시했습니다. 했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그렇고 이명박 정부 때도 그렇고. 제가 볼 땐 형 집행정지 내려질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정부의 입장 자체 그리고 법무부의 입장 자체가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오늘의 두 번째 픽 가겠습니다. 경제 소식, 임금 인상 자제를입니다. 네, 전후 맥락을 떠나서 썩 기분 좋은 제목은 아닙니다. 물가 상승률 6% 시대, 분명 제 월급 빼고는 다 오른다는 얘기를 어제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자, 아무튼 이 치솟는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언한 정부가 경영계에 과도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도대체 왜 어떤 맥락에서인지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특히 물가 상승 분위기에 편성해서 경쟁적으로 가격 임금을 올리기 시작하면은 물가 임금의 연쇄 상승이라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이것은 결국 우리 경제 사회 전체의 어려움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다. 자, 임금이 오르면 그만큼 소비 여력이 느니까 물가가 오를 수 있고요. 또 기업 입장에서는 오른 임금만큼 나간 비용을 가격 상승을 통해 메꾸려 해서 물가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의 악순환이랄까요. 자, 물론 아니 도대체 어느 회사가 임금 올려준다는 거야 하는 반응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소위 잘 나가는 일부 IT 기업과 대기업을 겨냥했습니다. 소위 잘 나가는 여력이 있는 그런 큰 상위 기업들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높은 임금 상승을 주도를 하고 있다.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욱 확대시키고 또 중소기업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도 키우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 어려운 시대, 일부 대기업의 지나친 임금 인상은 추가적인 물가 상승을 부추김과 동시에 노동시장의 양극화, 사회적 박탈감을 심화시킬 거란 지적입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정부가 대기업 노사 문제에 개입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라면서 최근 대기업 법인세 인하 정책을 비롯해서 노골적인 대기업 밀어주기 정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기업 입장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아도 될 명분만 제공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물가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다 오르는데 임금 인상 안 하면 그 고통은 다 그러면은 임금 노동자가 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그 고통 다 홀로 감수해라 이 이야기잖아요. 그건 정부 당국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은 물가 상승의 원인을 고임금에 전가시키려는 것 아니냐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자, 오히려 지금은 임금을 기반으로 한 소득주도 성장을 써야 할 때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자, 그러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또 매운맛 팩트 폭행을 시전했는데요. 문재인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을 포기했고 이재명 당시 후보도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었다. 고액 연봉자들의 임금은 올려주면서 청년과 서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생계가 걸린 최저임금을 동결하겠다는 건 비열한 짓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최저임금 인상에 앞장서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자, 설상가상 공공요금도 올랐습니다. 정부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을 발표했는데요. 다음 달 7월부터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전기요금은 1,535원이 늘고 가스요금은 월 2,200원가량이 늘어납니다. 저희는 24시간 기준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전기세에 대한 부담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단돈 뭐 몇만 원이 됐건 얼마가 됐건 다 올라오면 뭐 우리 서민들 뭐 먹고 살아요. 다 빚이지 이게 다. 가스 그렇게 전기 오르면 진짜 우리가 더 힘들죠. 네, 안타깝지만 한전의 적자 상황을 고려할 때 인상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고 하죠. 자, 어제 국회를 찾은 정승일 한국전력 사장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전기요금 인상을 10번 요청했지만 한 번 승인을 받았고 전기요금 인상이 지연되는 과정에서 적자가 30조 원 가까이 이르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인상도 문재인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딱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전 적자는 눈덩이처럼 지금 불어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잘못은 전 정권이 하고 사과는 이제 새 정권이 하게 됐습니다. 네, 여야 공방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픽, 3박 5일 외교전입니다. 네, 취임 후 첫 순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가 열리는 스페인 마드리드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한 호주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4일간 최소 14개 이상의 일정을 소화합니다. 나토 동맹국에다가 이제 뭔가 초청받은 파트너 회담만 한 2시간 반 되고 나머지는 다자회담이 짧게 있어가지고 길게는 못합니다. 간단한 현안들이 나죠.
가면 다시도 보장 그런 정도 아니겠나 싶은데 만나봐야지. 네, 비행기 아니라서인지 소음이 좀 있는데요. 이렇게 취재진과 인사도 나눴습니다. 자, 이 자리에는 김건희 여사도 깜짝 등장을 했습니다. 김 여사가 언론과 공식 인사를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0시간 넘게 비행하시는 건 어떻게 좀 시간을 보내셨나요? 프리미어 축구하고 유럽컵 있잖아요. 그거 좀 보고 그리고 뭐 책 좀 보고 그랬습니다. 뭐 한 말씀 하시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제 또 밤에 도착하고 나서 또 쉬니까. 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주최하는 정상 환담에도 참석하고요. 29일엔 4년 9개월 만에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나토 정상회의 소식 뉴스픽에서 스페인 현지에서 전하듯 생생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네 번째 픽입니다. 경찰 통제 속도전입니다. 자, 어제였죠.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조직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과거의 청와대가 경찰을 직접 통제했던 관행이야말로 위법했다면서 이제는 행정부를 통해 헌법에 맞게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잘못된 관행에 혁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의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치안비서관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연이틀 기자 간담회 열었습니다. 여론 주도권을 잡기 위해 장관이 전면에 선 모양새인데요. 민주당은 대국민 선전포고라며 이 장관 탄핵론을 제기했고 이 장관은 법에 규정된 조직을 만드는 것이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반박을 했습니다. 이 사의를 표한 김창룡 경찰청장 관련 정치권 공방도 이어지는데요. 그 내용 들어가서 더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픽입니다. 알 권리 있다입니다.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이 한국을 찾은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을 만났습니다. 퀸타나 보고관은 유족들의 투쟁을 지지한다면서 유족들에겐 당시 사건에 대해 알 권리가 분명히 있다. 정부는 모든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에 충분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족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서주석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등을 추가로 고발했습니다. 또 어제는 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만나 대통령 기록물 공개를 요구했는데요. 자, 우 위원장이 유족들을 향해 언론 플레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회의를 공개 요구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고 그에 대해서 갑자기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언론 플레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황당해서 아니 지금 유족이 이렇게 브리핑하는 게 언론 플레이입니까? 라고 따졌죠. 소리 들으시길래 왜 소리 들으세요? 언론 플레이 하시려고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네, 화요일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네, 자 민주당도 오늘 별도의 TF 첫 회의를 열었죠. 국민의힘의 공세에 이제 근거가 없는 부분이 많다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전직 대통령 MB를 임시 석방할지 여부가 이제 잠시 후에 결정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오후 2시부터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네. 회의가 딱 MB 건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또 다른 형 집행정지 신청건들도 같이 검토를 해야 해서 결과는 오후 늦게 나올 듯합니다. 뭐 네. 다정회 중간에 나올 수 있다고 아까 신체커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신체커 보고 챙기라고 해요. 네. 제가 네. 얘기할까요? 네. 챙겨요. 업데이트된 상황이니까 네. 상황실에서 챙기는 것이. 상황실 아직 발제도 안 했어요. 좀 이제 자 MB 건강이 지금 많이 안 좋은 모양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나이가 이제 81살 고령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당뇨 합병증 그리고 신경계 마비 증상 때문에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형사소송법상으로 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건강 악화 우려가 있을 때는 형 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요건을 갖춘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행 정지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좀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바로 퇴원은 하지 못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네. 조멘토도 그렇고 전부 다 지금 일만 있으면 다 유정화 상하실장한테 미루네요. 네, 그렇죠? 조멘토. 자, 오늘 만약에 이제 이 씨가 그러니까 석방이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이제 광복절 사면 논의로 이어지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 형 집행 정지에 이어서 사면론에 다시 불이 붙을 가능성이 있는데요. 일단 국민의힘 내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미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이 20년간 수감 생활하는 건 맞지 않다면서 사실상 사면 필요성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광복절이 이제 한 2달도 안 남았으니까 논의가 좀 속도를 내겠네요. 네, 일단 대통령실은 아직 논의가 본격화되지는 않았다. 사면은 고도의 정치 행위이고 그만큼 여러 가지 고려할 사항이 많다면서 확대 해석을 일단 경계를 했습니다. 여론 수렴 과정에서부터 일단 거치겠다는 건데요.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사면 반대가 좀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네. 자, 그나저나 요즘 경제 상황이 매우 안 좋고 특히 이제 물가가 지금 6% 어제 뉴스픽에서 6% 시대가 이제 올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좀 다뤘었는데 추경호 부총리가 오늘은 이제 임금 인상을 자제해달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지금 상당히 좀 논란도 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단 과도한 임금 인상을 한다는 그 회사 네. 이름이 좀 궁금합니다. 이름이요? 그거 왜 궁금해요? JTBC 아니에요? 유식장은 참. JTBC는 네. 아닌 것 같고 사실 맨날 제가 국장한테 JTBC에 뼈를 묻겠다고 하는데 아니 정치부에 뼈를 묻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네, 정치부에 뼈를 묻겠다고. 그러면 궁금하긴 하다는 얘기죠. 그럼 임금은 만약에 동결된다면 국장이 뭐 성과급을 준다거나 뭐 그런. 네, 뭐 그거 끝나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절차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네, 일단 오늘 그 추경호 부총리 발언을 이어서 좀 소개를 하면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 간의 자율적으로 결정할 부분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면서도 이 과도한 임금 인상은 고물가 상황을 심화시킬 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를 더 확대해서 이 중소기업이나 근로 취약계층의 상대적 박탈감을 키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물가 안정을 위한 경영계의 협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 과도한 임금 인상을 지적하는 언급이 나온 겁니다. 추 부총리는 또 이제 정부는 민간과 기업, 시장 중심으로 경제 운영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면서 이 투자 확대와 일자리 창출 여건을 만드는 게 급선무다.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 활력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부분은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우리 경제 체질을 악화시켰던 이 노동과 교육, 공공, 금융 부문도 혁신을 이루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고 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이 모래주머니, 이 부담 요인은 대거 덜어드려야 되겠다.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하기보다는 기업들이 할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제일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저는 최상의 복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제 물가 상승 원인을 고임금 쪽으로 전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경제위기 대응특위 소속 이용우 의원은 임금 상승분이 물가에 전가되는 비중이 얼마 안 된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소득주도 성장 같은 수단을 써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전용기 의원은 이제 기업들은 연봉 협상에서 떳떳하게 정부 핑계를 댈 것이라면서 정부가 올리지 말라더라 회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연봉 협상장에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자, 신체커가 고른 오늘의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 원픽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건강 악화 MB, 형 집행정지 여부 곧 결론입니다. 정치권 얘기 본격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둘러싼 당내 갈등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죠. 장제원 의원이 주도하는 모임에 안철수 의원이 참석하면서 친윤계와 안 의원이 공식적으로 손을 잡는 모양새인데요. 이 대표는 친윤계와 윤석열 대통령은 다르다며 갈라치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관련 소식을 유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장제원 안철수였는데 거기다가 정진석 그다음에 부의장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을 또 초청을 해가지고 해서 지금 모양새로 딱 보게 되면 이준석 그 대표가 좀 고립된 모양새잖아요. 그래서 조금 저는 좀 보기 좀 안 좋았습니다. 속이 너무 뻔히 보이잖아요.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그야말로 사면 초과 상황에 처했습니다.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 대표로 있는 미래혁신포럼에 당의 의원총회보다 더 많은 의원이 몰렸다고 하죠. 안철수 의원도 참석을 해서 친윤계와 스킨십을 과시했습니다. 배현진 최고위원과는 연일 공개 석상에서 신경전을 벌였는데요. 이 대표 측은 성상납 의혹 관련 징계를 논의하는 윤리위의 배후에도 친윤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대표는 이 공식 석상에서 자꾸 마이크를 내려놓고 있죠. 최고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딱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별다른 모든 발언 할 것이 없고요. 네, 곳간에서 인심 난다 이런 말도 있는데 선거를 이긴 당이 왜 이렇게 분란이 심한가 좀 의아한 지점인데요. 대선을 앞두고 입당한 외부 인사 출신이자 지금 친윤계로 지목된 민들레 모임의 간사 역할을 했던 이용호 의원은 선거를 치르면서 축적된 불신과 리더십 문제가 분출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젊은 리더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그동안의 기성 정치를 쭉 해온 많은 분들이 볼 때 이게 무게감이 있느냐, 또 뭐 안정감을 주느냐, 또 상대를 배려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엇갈리는 것 같아요. 이고지고의 문제는 이미 끝난 얘기고 네. 그동안 누적됐던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네, 기성 정치인들과 이준석 대표가 가장 다른 점이요. 직설적인 화법 그리고 하고 싶은 말을 참지 않는 태도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대표는 익명 인터뷰로 본인을 비판하는 당내 인사들 이른바 윤핵관을 전투의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항상 언론에 익명으로밖에 인터뷰하지 못하는 분들 모두 다 공성전의 대상입니다. 비겁한 사람들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 네, 사면 초과에 처한 이 대표의 탈출 전략은요. 윤석열 대통령과 윤핵관 혹은 친윤계를 분리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과 친윤계의 생각은 다르다고 보느냐 이 질문에는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같으면 큰일 난다 봅니다. 그게 같으면 나라 큰일 난 거죠. 나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네, 친윤계에 대해서는 각을 세우고 있는 이 대표 간장 한 사발 할 것 같다 이러면서 장제원 의원을 겨냥했었는데요. 장 의원은 이 대표와 갈등이 없다는 취지로 말을 했지만 불편함을 숨기지는 못했습니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을 공개적으로 직격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님하고 어떤 갈등이 있어요? 저하고? 계속 그 언급을 서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요? 서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저는 어떤 언급도 한 적이 없어요. 또 장제원 의원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고 어떤 활동을 하시는지 뻔히 아는데 갑자기 그때 뭐 배현진 최고위원과 제가 뭐 악수를 했느니 안 했니 뭐 이런 거 갖고 나올 때 네. 제3자적인 관점에서 갑자기 그들을 혼내러 나타난 사람처럼 발언하세요. 네, 그리고 공개 설전에 이어서요. 악수인 듯 악수 아닌 대면을 했던 배현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표현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그렇게 이제 사실 프레임 씌우기 타박하기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또 웃는 얼굴로 악수하러 다가오고 전 이런 거는 제가 정치하면서 앞뒤가 다른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네. 앞뒤가 다른 경우에는 굉장히 강하게 저는 해석합니다. 저는. 네, 반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달 중순에 윤 대통령과 만찬을 했는지 여부가 진실 공방으로 불거졌었죠. 진실 공방이 벌어지며 한때는 녹취까지 공개했던 이 대표인데 이번에 대통령실이 만찬을 없었다 이렇게 공개 부인을 했지만 반박하지도 긍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죠. 자꾸 무슨 대통령실과 여당의 소통에 대해 가지고 뭐 윤리위와 엮어서 이야기하는 거는 정말 그건 부적절하다. 특히 여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차 밝힌 것처럼 상시적인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가 윤 대통령과 친윤계에 대해서 다르게 접근하고 있는 거는요.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 대표는 당대표 당선 직후부터 그리고 대선 때도 줄곧 윤 핵관들과 각을 세워왔습니다. 갈등이 봉합됐던 시점에는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섰을 때였는데요. 이때다 싶어 솟아나와서 양비론으로 한마디 던지는 윤 핵관을 보면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선거 기간 내내 반복될 것이라는 비통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옷을 입고 뛰라고 하면 뛰고 이런 복장으로 어디에 가라면 제가 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 전개를 기대했을까요? 상황은 그리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은 윤리위를 앞두고 이 대표와의 만찬은 없었다, 이런 공식 입장을 냈죠. 무엇보다 이 대표 본인도 처음으로 해외 순방을 떠나는 윤 대통령을 환송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여당 지도부가 서울공항으로 나가서 손을 흔들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 대표가 무조건 나갔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왔는데 이 대표는 이 윤리위와 연결지어서 보는 세간의 시선 불편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가면은 뭐 윤리위 때문에 뭐 이렇게 민원 넣으러 갔다 그럴 거고 네. 안 가면 대통령한테 불편한 생각이 있어서 안 간다 그럴 거고 네. 그런데 사실은 그겁니다. 대통령께서 그런 순방 가실 때도 네. 행사 있어가지고 허례허식을 좀 없애려는 분위기인 것 같으니 저는 안 가는 게 맞겠다 이렇게 생각한 거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코드 맞추기였다, 이렇게 해명을 한 건데요. 이 대표는 대신에 그 시간에 혁신위원장으로 본인이 지명한 최재형 의원이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띄운 혁신위는 어제 첫 회의를 하면서 돛을 올렸는데요. 2년 후에 총선과 공천 룰을 시스템화하겠다 전면에 내걸었습니다. 하지만 첫날부터 또다시 이핵관 모임이냐, 이런 비판에 시달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도 또 김정재 의원님이 참 실명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주셨어요. 이렇게 5명을 제가 지명했대요, 혁신위에.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5명 이름 대라. 이 대표가 반박을 하니까 김 의원도 착오였다, 잘못된 거다 인정을 했습니다. 이 대표는 전화를 안 받아서 이 최재형 위원장에게 해명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요. 오늘도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정말 신기한 거는 제가 방송 끝나자마자 바로 우리 대표께서 페이스북에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계속 보고 계시나 봐요. 예.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혁신위가 사조직이라면 이 깐깐한 최재형 위원장을 세웠겠느냐, 이렇게 반박을 했는데요. 최 위원장 역시 혁신위를 방해하는 발언 자제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문제는 혁신위가 어떤 논의 과정을 통해서 어떤 결과물을 내놓느냐일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뭐 조직 구성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면면을 보면은 이게 뭐 누구의 사조직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뭐 더 이상 그런 말씀들 안 하시는 것 같고요. 나머지 또 7분의 최고위원을 각자 지명하셨고 그다음에 또 비슷한 수의 7명은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여권, 당의 외곽에서 이 대표를 공격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공직자도 당직자도 아니지만요.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그냥 듣고 흘리기만은 좀 어려운 사람인데요. 바로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 회장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강 변호사는 오늘도 김 여사의 순방 사진을 공개를 하기도 했는데 앞서 대통령실이 이 대표와 만찬 사실이 없다고 밝힌 이후에는 개미지옥에서 벗어나려고 대통령을 팔면서 발버둥질을 하고 있다. 또 스스로 물러나라. 이렇게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준석은 비판받기 싫으면 스스로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버틴다고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다. 이핵관 입바람으로 어찌 불어닥치는 태풍을 막을 수 있겠는가. 네, 이런 비판에 가만히 있지 않았는데요. 이 대표 측 김용태 최고위원은 최고위 회의에서 강 변호사를 비판했습니다. 집권 여당 지도부에 악담을 쏟아내고 있는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국민적 반감만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친목단체면 친목단체 목적에 맞게 조용히 제 할 일을 할 것이지 다른 마음으로 단체를 오용해서 논란의 중심이 선다면 제 얼굴에 침 뱉는 격만 될 것입니다. 자중하시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오늘은요, 공개 일정 없이 조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야말로 사면 초과에 처한 이 대표의 운명은 일단 다음 주 윤리위 출석과 그 결과가
될 듯합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면 초과 처한 이준석 대표, 윤핵관은 비판, 윤 대통령에는 예우, 김건희 팬클럽 회장도 이준석 대표 때리기. 네. 자, 마지막에 유 실장이 얘기했지만요. 이준석 대표가 오늘 공식 일정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오랜만에 했네요. 네. 자, 그래도 페이스북은 멈추지 않았고요. 여러 가지 글을 올렸는데 어떤 내용이 올라왔습니까? 네, 일단 이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 교수의 발언을 먼저 좀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성철 교수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장제원 의원의 미래 혁신 포럼을 비판했는데요. 장 의원은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상 친윤계의 세력화라고 지적을 한 겁니다. 먼저 들어보시죠. 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야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하고요. 내년 혹은 올해 있을 당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대회 때 우리 힘으로 당대표를 만들어 보겠어라는 이런 불순한 의도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장제원 의원이 정치 세력화에겐 과장된 과한 해석이다라고 변명을 했지만 상당히 부적절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장 교수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방송국, 그러니까 이제 MBC 측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다라는 사실을 장 교수가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린 겁니다. 무서워서 방송 패널 못하겠다. 권력을 잡으니 과거로 돌아가나요? 라고 적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이런 공방이 담긴 기사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공유를 했습니다. 제가 시사 패널 세상은 좀 아는데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 시사 패널들은 누굴 비판하더라도 편하게 비판하라 이렇게 썼는데요. 사실상 이 방송국에 전화해서 항의를 했다는 장 의원을 비판한 셈입니다. 장성철 교수는 과거 김무성 당대표 시절에 부실장을 맡았던 보좌관 출신인데요. 이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 환송 행사에 나가지 않은 이 대표를 향해서도 무조건 나갔어야 했는데 이 대표의 판단력이 아쉽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온라인상에서 이준석 대표가 장제원 의원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그런 모양새고요. 역시 또 이제 안철수 의원 관련 언급도 종종 있는데 안 의원은 어제는 그 간장 발언에 대해서 여유롭게 좀 받아치는 모습을 보이긴 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이 두 사람을 묶어서 간장 한 사발이라고 칭하기도 했는데요.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두 사람이 이 공식석상에서 나란히 모습을 보이게 된 겁니다. 안 의원은 이 국민의힘과의 합당 이후에 친윤계와 스킨십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요. 차기 당권을 향한 행보로 해석이 됐죠. 앞서 국민의당 목 최고위원 중 한 명으로 친윤계인 이 정점식 의원을 추천을 하면서 이 대표와 갈등을 빚기도 했었는데요. 민들레 모임의 간사이자 이 안 의원과 과거 국민의당에 함께 몸담았던 이용호 의원은 안 의원의 접근은 정치공학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또 의원은 본인의 어떤 입지, 정책 입지를 생각해서 그렇게 추천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전략적으로는 묘수라고 그럴까 이렇게 생각해냈는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류 실장이 마지막에 정리했습니다만 다음 주 목요일에 열릴 윤리위 결과가 아무래도 이제 이준석 대표, 사면 초과해 놓은 이준석 대표의 입지를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자, 성상납 의혹과 관련된 오늘 속보가 하나 나온 게 있죠. 경찰이 내일 그 성상납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기업인을 조사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구치소에 있는 아이카이스트 김성진 대표가 30일 목요일 오전에 모레네요, 모레. 네. 경찰의 참고인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김 대표 측 김서현 변호사는 김 대표의 입장문도 전했습니다. 이 대표의 간장 한 사발 발언을 겨냥해서 그거 혹시 진간장 아닌가요? 김성진 플러스 간장이라면서 김성진의 이번 주 경찰 수사가 찐 간장일 뿐 나머지는 싱거울 수 있다라고 썼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경찰 수사도 아직인데 윤리위가 무얼 근거로 판단을 내리느냐 입장인데요. 관련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이 점을 상기시킨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윤리위 배우의 친윤계 등 이른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취지로 접근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대표는요, 이 친윤계의 최근 본인에 대한 공격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권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분들이 향유하고 싶은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 전당대회를 통해서 하셔라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말하자면 뒤에서 익명 인터뷰로 공격을 하지 말고 공식 석상이나 당 공식 행사로 논쟁을 하자는 취지입니다. 자, 이 대표 측의 신인규 부대변인도 이 대표의 말에 공감한다고 했는데요. 윤리위 대신 차라리 이 대표에 대한 재신임을 물으라고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사실 윤리위원회가 지금 거의 탄핵에 가까운 거의 무슨 그 헌법재판소 역할하듯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당대표를 끌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당원 소환제를 통해서 이준석 대표한테 재신임을 묻겠다라고 차라리 정정당당하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면초가 이준석, 윤핵관은 비판, 윤 대통령엔 예우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첫 강제 수사인데요. 고 이해람 중사의 사망 사건의 수사를 맡은 특별검사팀이 사건과 관련된 군 기관에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안미영 특검팀은 오늘 오전부터 공군 본부와 이 중사가 소속돼 있던 제20 전투비행단 등에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데요. 특검팀이 출범한 지 23일 만에 이뤄진 첫 강제 수사입니다. 지난해 3월 이 중사는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군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이던 같은 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족들은 이 중사가 동료들로부터 2차 가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국방부는 지난해 총 25명을 입건하고 15명을 기소했습니다. 하지만 초동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의혹을 받은 담당자와 지휘부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영아에게 접착제입니다. 옛 직장 동료의 생후 4개월 된 딸에게 순간 접착제를 뿌린 30대 여성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앙심을 품고 있던 옛 직장 동료 B씨의 집을 찾아가서 B씨의 딸인 C양의 눈에 순간 접착제를 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첫 번째 범행이 발각되지 않자 한 번 더 찾아가서 C양의 코 안에 접착제를 뿌린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C양은 순간 접착제가 굳어서 눈을 제대로 뜨지 못하거나 코 점막이 손상돼 응급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다행히도 시력 손상이나 호흡기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동안 낯선 사람에게 울음을 터뜨리거나 섭식 장애를 겪었다고 하는데요. A씨는 B씨가 술을 자주 마시던 자신에게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냐고 말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은 무더기 시신입니다. 멕시코와 맞닿은 미국 텍사스주 남부의 샌안토니오 외곽, 이곳에서 주차된 트럭의 대형 트레일러 안에서 시신이 무더기로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총 46구였는데요. 사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고온으로 달궈진 트레일러 안에서 질식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16명의 생존자들은 열사병 증세로 스스로 탈출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이들이 미국으로 밀입국하려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3명의 용의자를 연행했고 인신매매와의 연관성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백다희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당권 도전의 뜻을 밝혔습니다. 스스로를 이재명 의원의 대안이라며 돌아온 신상품이라고 밝혔는데요. 찐 신상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당내에서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의 당권 출마설도 솔솔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엔 홍영표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기도 했는데 민주당 상황을 톡 쏘는 정치에서 짚어봅니다. 패션은 돌고 돈다는 말이 있죠. 요즘 이른바 세기말 패션이 다시 유행이라고 하는데요. 배꼽티가 크롭티로 이름은 조금 바뀌었지만 그때 그 시절 감성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덕분에 자칭 MZ세대인 유정하 상황실장은 한동안 옷갈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본인 장롱만 열면 바로 득템 각입니다. 정치권에도 이 레트로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바로 돌아온 신상이다 주장하고 나선 분이 있죠. 민주당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입니다. 결국 대안이라는 건 신상품을 내놓자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상품이라는 게 사실 완전한 신상품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사실 돌아온 신상품 아닙니까? 돌아온. 김 의원 지난 2002년 38살의 나이로 서울시장에 도전을 했었죠. 민주당에서 한때 정말 잘 나가던 신상이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다시 당의 얼굴이 되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것도 Y2K, 이재명에 대한 김민석으로 말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서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총선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당내에서 공정하게 총선을 준비하는구나라는 인식을 주는 데 있어서는 저는 제가 더 잘해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기 당 대표에겐 총선 공천권이 주어지죠. 친명계와 비명계가 차기 당권을 놓고 강하게 충돌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김 의원은 친명과 친낙, 양대 계파에서 자유로운 자신이 총선 시즌에 걸맞은 맞춤형 상품이다. 자신을 냈습니다. 반대로 이 의원은 부적합하다는 이야기겠죠. 이러다 깨지는 거 아니냐, 분당론을 슬쩍 흘린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대선 경선 당시의 명락대전이라고 했던 그 연장선에서의 어떤 과거 형식의 계파 싸움 내지는 책임 공방의 재현으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본 거죠. 이 의원은 아직 나설 시즌이 아니라고 봤는데요. 차기 대선까진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주연급 배우가 모든 드라마마다 출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의원은 굉장히 귀중한 우리 당의 자산이죠. 대선에서 사실상 동점을 받은 우리 당의 직전 후보 아닙니까? 이 의원이 가을 동화에 출연하고 겨울 연가에도 등장할 수는 없는 게 아니냐는 거겠죠. 다만 김 의원이 당의 혁신을 이끌 신상이냐, 그 평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신상 크롭티일지 중고 땡땡에 올라온 구제 배꼽티일지는 여론의 흐름을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더욱이 민주당의 이미 FW 시즌 컬렉션이 공개가 됐죠. 바로 97그룹인데요. 그런데 소리만 요란했지 아직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이 없습니다. 이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해 주기만을 목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 건가 싶은데요. 이래서야 소비자의 지갑을 열 수 있을까요? 이적 수단으로는 저는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없다. 또 국민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본인 스스로 자력갱생 자강론을 피워가야 된다. 97그룹이 기우제를 지내는 사이 96년생 찐 신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인데요. 최근 당 안팎 개헌안에 대해서 본인 목소리를 부쩍 키우고 있죠. 전당대회에 도전할 거다 출마론도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당권 도전은 아직 무리라는 게 당 안팎의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지금 당내 기반이라든가 공감대, 뭐 우리 당에 대한 이해, 뭐 이런 것들이 과연 대표로 나올 만큼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는 거죠. 의문이 좀 들어갑니다. 선거에서 우왕좌왕하는 모습들, 내부 개혁에서 중진들한테 턱턱 막히는 모습들, 그다음에 기성 정치인들에 의해서 억눌려지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민주당의 당원들도 여실히 봤거든요. 다만 일부에선 당 대표냐 최고위원이냐 박 전 위원장의 진로를 놓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기도 했습니다. 공동비대위원장을 했던 분이기 때문에 최고위원 도전이라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는다라는 입장에서 당대표로 도전하실 것이다라고. 본인이 나가도 어차피 당대표가 안 될 건데 최고위원을 나가려고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돌아온 신상이냐, FW 시즌 컬렉션이냐, 아니면 찐 신상이냐. 민주당의 신상 경쟁, 당의 간판을 바꾸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당의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겠죠. 신상이라는 점을 충분히 어필했다면 이젠 비전을 내놓을 차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개양산 무인과 트위터 번개로 지지자들과 접촉면을 넓혔던 이재명 의원. 어제는 당내 고문단과 오찬을 가졌습니다. 고문들은 당권 도전 여부를 놓고 108번뇌에 빠진 이 의원에게 긴 미래를 보라 조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당 대표가 아니라 먼저 초선 의원으로서 성과를 내고 인정을 받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이 의원은 즉답 대신 고견을 충분히 듣고 가슴에 새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출마가 오히려 해가 된다는 걸 잘 안다면서 말입니다. 전대 출마가 해가 된다라 혹시 이 의원의 마음이 불출마 쪽으로 기운 걸까 싶은데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말이 있죠. 그 뒤에 생략된 내용, 김남국 의원이 대신 전했습니다.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본인의 정치 생명을 다 그냥 내려놓고 사실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라고 보입니다. 네네. 오히려 개인적인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희생과 헌신에 가깝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당을 위한 희생과 헌신. 지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 출마 때가 문득 떠오릅니다. 여러분, 지방선거 장관 때문에 저도 큰일 납니다. 제가 이거 모르고 출마한 거 아니에요. 버려야 어찌요. 이 의원이 당을 위해 또 한 번 헌신할 수 있다는 건데요. 당내에선 궤변이란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당을 책임을 져야 되고 이재명 의원이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당을 개혁하는데 앞장서야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건 좀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쇄신의 대상인데 쇄신의 주체로서 주도적 위치에 나서겠다라고 한다면 그게 설득력 있겠습니까? 다만 이 의원이 귀담아 들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 사회 최하층에서 화전민의 아들에서 저렇게 정말 개천에서 용이 나게 저렇게 컸다는 게 그 스토리가 상당한 또 감동을 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누구 말을 잘 안 듣는데 그 국회의원이 됐으니까 좀 남의 말 좀 듣는 정치인으로 좀 성장해 갔으면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더욱이 한편에선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지지하는 목소리도 존재하죠. 이해찬 전 대표가 직접 엄호를 하고 나섰는데요. 지금 전당대회에 나올 만한 인물은 이재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의원의 출마를 둘러싼 계파 갈등과 팬덤 정치 우려, 친명계에선 방어 논리 구축에도 나섰습니다. 우선 이 의원은 계파가 없다 선을 그었는데요. 최근 논란의 중심이 된 철험회는 계파가 아니라는 겁니다. 철험회가 이재명 계파가 전혀 아니거든요. 거기에 너무나 다양한 개성을 가지신 분들이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해서 공부 모임을 만든 건데 이것을 계파 정치로 주장을 한 것은 일각의 잘못된 주장, 잘못된 사실들을 근거로 한 주장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공부 모임이라 글쎄요. 같은 친명계 내에서도 연구 모임에 대한 해석은 각각 다른가 봅니다. 정치인들이 순수하게 연구를 하는 걸 저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다 모이면 다 세력이 되고 다 그게 다 영향이 되고 나중엔 다 공천의 영향 받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른바 개딸 논란에 대해선 이 의원이 팬덤 정치에 기댄 적이 없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국민과 소통하고 더 이렇게 친밀하게 친근하게 다가가서 더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뭐 강성지지층의 기댄 정치를 했다라고 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의원의 의도는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명인의 말에서 연일 벌어지고 있는 수박잔치까지 부인할 순 없을 듯 싶습니다. 당내에선 이 의원의 당권 도전을 문제를 놓고 시끌벅적하지만 이 의원이 출마를 결심만 한다면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당권을 도전하려고 하는 분이 저랑 만났어요. 더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1대1로 이재명 의원을 꺾을 생각을 해봐라 했더니 1대1로 대결을 하더라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그러면 끝난 거 아니에요? 당대표에 나서지 말라 비판은 하지만 경선에서 싸워 이길 자신은 없나 봅니다. 벌써 기세 싸움에서 밀린 걸까요? 오늘의 톡송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네. 자, 앞서 저희가 정치부에 시작할 때 이제 완도 송곡항 앞바다에서 실종된 초등학생 일가족이 타던 차량에 것으로 추정되는 부속품을 발견했다는 속보를 전했습니다만 조금 전에 이제 조멘토가 발치하는 동안에 속보가 나왔습니다. 바다 속에서 실종 가족이 탔던 걸로 추정된 아우디 차량 본체를 발견했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고요. 일단 잠수사가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 지금 이제 인양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는 그런 속보가 나왔습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어쨌든 방파제에서 한 80m 정도 떨어진 지역에서 아우디 차량을 발견했다는 그런 속보고 조윤아 양 아버지의 그 휴대전화 기지국 신호가 마지막으로 끊긴 바로 그 지점과 일치하는 그 장소라고 합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였고요. 자, 정치권 얘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친문계 핵심 인사로 꼽히던 홍영표 의원이 정치부에 시작하기 직전에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죠. 그렇습니다. 네, 홍영표 의원이 지금의 저를 내려놓는 것이 최선이라는 판단에 이르렀다라고 했고요.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SNS 글이 나가고 있는데요. 자, 이번 전당대회는 이 혁신을 통해 새로운 비전을 만들어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 무너져 내린 도덕성을 회복하고 정당의 기본 원칙인 책임 정치를 다시 세워야 한다. 이렇게 이재명 의원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네, 왜 할 얘기 있어요? 국장 제가 아까 발제를 할 때 그 김정재 의원이 혁신위원 5명을 이제 이 대표가 추천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제가 윤리위원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요? 그 부분 어떻게 고치죠? 그 부분 좀 바로 잡겠습니다. CG에 좀 윤리위원이라고 나갔는데 혁신위원이라고 제가 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친문계에서 전해철 의원에 이어서 이제 홍영표 의원까지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한 건데 아무래도 이제 이재명 의원에 대한 압박 차원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당내 압박이 커질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당초 이달 말이나 7월 초에는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재명 의원이 당내 의견을 듣겠다고 밝힌 만큼 좀 더 늦어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7월 중반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는데요. 전당대회 준비가 마무리되고 이 후보 등록을 받는 시점까지 입장 발표를 늦출 수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도 신중하게 천천히 좀 결정을 하면 좋겠다는 주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당내 출마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해서 당내 집중포화를 맞을 이유는 없다는 그런 계산도 깔린 듯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전당대회 룰 문제도 지금 한창 이제 당내 관심사인데 당 지도부를 단일 지도 체제로 갈 거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거냐가 지금 공방의 대상이잖아요. 전준위에서는 단일 지도 체제 쪽으로 좀 무게를 싣고 있는 분위기죠. 네, 그렇습니다. 안규백 전준위원장이 이제 전준위 내에서 단일 지도 체제 유지 여론이 더 높다 이렇게 밝힌 겁니다. 다만 이 집단 지도 체제를 원하는 목소리도 크기 때문에 절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유명무실한 최고위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함께 내놓겠다 이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 위원장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최고위원들이 의사결정 참여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가 좀 문제되기도 하거든요.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에 대해서 장점이 많습니다만은 현행 이 제도화에서 최고위원들이 그 명칭이나 지위에 비해서 영향력이 작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네, 다만 친명계에서는 기존의 단일 지도체제를 그러니까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따로 뽑는 단일 지도체제 그리고 비명계에서는 같이 뽑는 집단 지도체제를 선호하는 목소리가 컸는데요.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부 진통이 예상이 됩니다. 당장 이 친명계의 좌장이라고 하는 이 정성호 의원은 이재명 의원을 못 나가게 하려고 마지막 꼼수로 최고위원 권한을 강화하는 변형된 집단 지도체제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당대표 도전을 선언한 김민석 의원이 당이 깨질 수 있다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좀 됐었잖아요. 김 의원 외에 직접 분당이라는 표현을 쓴 다른 인사도 있죠. 그렇습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광주에서 열린 한 포럼에 참석해서 당이 굉장히 혼란스럽다. 분당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자,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을 직접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박 전 장관은 대선과 지방선거의 책임자로서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대선에서 받은 1,600만 표는 대한민국 진보와 민주화 세력이 가야 할 방향에 표를 던진 것이지 후보 특정에 던진 것이 아니다.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네. 자,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던 분당론을 공론화한 데 대해서 당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은 과거 계파 갈등으로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으로 분당이 됐던 전례가 있는데요.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우리 당은 분당을 했던 뼈아픈 경험이 있다면서 분당이란 단어 자체가 매우 유감스럽다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친명계 정성호 의원도 제가 볼 땐 가능성이 0.01%도 없다면서 정치적 자멸행위고 이렇게 되면 분당된다고 공갈치는 게 얼마나 치졸한 이야기냐 강하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돌아온 신상 김민석 내가 대안, 어대명, 박지원, 이재명 된다더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우민입니다.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 후 정의당이 깊은 수렁에 빠져 있습니다. 지방선거 이후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재창당에 가까운 혁신을 약속했는데요.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실패의 원인을 찾겠다는 계획이죠. 노동 중심으로 당 정체성을 재정립하겠다는 각오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주민에서 관련 소식 정리했습니다. 6411번 버스라고 있습니다. 이 버스에 타시는 분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새벽 5시 반이면은 강남의 빌딩에 출근을 해야 되는 분들입니다. 존재하되 그 존재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함께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투명 인간입니다. 6411 버스의 투명 인간을 위한 정당이 정작 존재하되 존재를 느끼지 못하는 정당이 돼선 안 될 일이겠죠. 투명 정당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야 투명 인간을 위한 목소리도 더욱 커지지 않을까요? 1년 전 정의당의 현 주소를 짚었던 주민의 한 대목입니다. 당시에도 정의당이 처한 상황은 결코 녹록치 않았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정의당의 현실은 더 가혹한 듯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라던 노회찬 전 의원의 유지가 무색할 정도로 뒷걸음질을 쳤는데요. 지난 1년 정의당이 걸어온 길을 잠시 되돌아볼까 합니다. 한국 진보 정치의 얼굴에 깊은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이 투명 인간들 위한 정당이라더니 날이 갈수록 존재감이 투명해지고 있는데요. 지난 2019년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정의당은 쭉 내리막길을 걸어왔죠. 조국 장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사생 결단하듯 무리한 수사를 밀고 가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자칫 비올 때까지 기우제 지내는 격 아니면 우물물 나올 때까지 우물 파겠다는 먼지털이식 수사에서는 여론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조국 껴안기에 나서면서 민주당 이중대라는 오명마저 떠났지만 돌아온 건 배신이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뒤통수를 맞았는데요. 비례위성 정당 창당이란 꼼수로 정의당의 수건 사업이었던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사실상 좌초된 겁니다. 결국 20대 국회 때와 똑같은 6석을 얻는 데 그쳤죠. 이후 원외 인사인 김종철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서 이 부활의 봄 기운이 도는 듯 했는데요. 그마저도 잠시였습니다. 당대표의 성추문이란 초유의 사태로 당은 또다시 위기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오늘 당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매우 부끄럽고 참담한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1월 15일 발생한 정의당 김종철 대표의 성추행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당 소속 국회의원 장혜영 의원입니다. 여영국 전 대표가 신임 대표로 취임을 하면서 뒤숭숭한 당내 분위기를 다잡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서둘러 당을 대선 준비 체제로 전환했죠. 하지만 새 얼굴 찾기에는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인물난 속의 결과는 대심이었는데요. 심상정 의원 4번째 대선 도전이었지만 좀처럼 오르지 않는 지지율 탓에 시종일관 어려운 레이스를 펼쳤습니다. 정권 교체와 시대 변화에 대한 열망, 그것이 지금 현재 후보들의 지지율을 민심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대안으로서 국민들께 아직 믿음을 드리고 있지 못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난 19대 대선에도 한참 못 미치는 2.37%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죠. 저조한 성적표가 솔직히 아쉽습니다만은
저와 정의당에 대한 국민의 평가인 만큼 겸허히 받들겠습니다. 대선 패배 이후에도 민주당 이중대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민주당은 이 개혁 법안을 제대로 통과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대선에서 졌다고 진단을 했었죠. 이후 검수완박 법안 통과에 당력을 총동원했는데요. 정의당도 처음에는 무리한 검수완박 추진에 반대를 했지만요. 결국 마지막에 핸들을 또 틀었습니다. 또다시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기로 한 겁니다. 합의한 안과 그리고 보완돼서 처리된 법사위원회의 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찬성한다라고 하는 입장을 의원단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후 치러진 6월 지방선거에서 정의당의 성적은 참담했습니다. 원내 제3당인데도 이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모든 광역의회 정당 투표에서 득표율 5% 선을 넘지 못했습니다. 광역단체장은 물론 단 한 명의 기초단체장도 배출하지 못했는데요. 당선자는 기초의원 7명, 광역의원 2명이 전부였습니다. 4년 전 당선자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원외 정당인 진보당에도 밀려 진보정당 1인자의 자리마저 위태롭게 됐죠. 이 괴멸적인 참패에 당 안팎에서는 심판받았다는 목소리마저 나왔습니다. 당대표를 비롯한 대표단 전원이 총사퇴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국민들께서 너무나 냉정한 판단과 엄중한 경고를 보내신 것에 대해서 정의당 대표단은 겸허하게 국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2012년 10월 창당 이후 최악의 위기를 맞이한 정의당. 이제 더 이상 후퇴할 곳은 없을 텐데요. 정의당은 지방선거 이후 곧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하고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약속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선거에 참패했다는 것, 의석을 잃었다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의 정치가 지속 가능한가라는 시민들의 질문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 스스로 가혹하게 우리 안의 문제를 찾아내고 죽을 힘을 다해 개선해 나아가야 합니다. 최근 정의당은 10년평가위원회를 발족을 했죠. 노선 재정립에 착수한 건데요. 정의당의 지난 10년은 실패했다는 전제하에 이 새로운 정의당의 길을 모색하는 겁니다. 왜 자꾸 이 민주당이 이중대냐 아니냐라고 하는 이 문제가 부각됐나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저는 정의당의 자기 색깔, 자기 정체성, 자기 내용이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될 연대연합의 어떤 한 사안이 발생을 하면 그게 정의당을 지배하는 논란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래서 평가위원회 핵심은 정의당의 자기 얼굴,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 이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역시 백 투 더 베이직일까요?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노동자를 위한 정당이란 정체성을 되찾겠다는 다짐입니다. 노동을 토대로 하고 그 위에 페미니즘, 생태, 소수자, 뭐 등등의 모든 사안들을 영재상인 문제까지 풍부하게 건축해 가자라는 겁니다. 정의당 시즌1이 실패로 막을 내린 만큼 이 시즌1의 주연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당 밖에서는 비례대표 사퇴나 대표 정치인 정계 은퇴 같은 정도의 방식이 아니고는 국민들에게 변화의 의지를 전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당을 이끌었던 일기 지도부에 대한 현장의 비판이 거셉니다. 정의당 대표 정치인들에게 아래로부터 백의종군할 것을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당의 간판인 심상정 의원을 포함해서 이정미 전 대표, 여영국 전 대표도 차기 총선 불출마를 각오해야 한다는 건데요. 이 지역과 현장에서 백의종군을 하면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라는 요구입니다. 정의당을 살리기 위해 백전 노장들도 팔을 걷어붙였죠. 2000년대 초 전설의 어록을 낳은 바로 그분이 등판했는데요. 국민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IMF 극복되고 경제 엄청 좋아졌다는데 살림살이 좀 나아졌습니다.
늘 국민들의 살림살이를 묻던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정의당 대신 진보당을 지지하긴 했지만요. 어제 정의당 비대위가 개최한 진보정치 원로 간담회에 참석을 했는데요. 이 백발이 성성한 권 전 대표는 정의당의 흐트러진 정체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것을 넘어서서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정의당의 위기는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단순히 선거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정의당이 걸어왔던 길 전반에 대한 문제일 것입니다. 권 전 대표를 비롯한 원로들은 10년 평가위원회와 비슷한 해결책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이 노동 기반 정당으로 중심을 분명히 잡고 그 위에 다양성을 접목시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지금의 2030 세대가 겪는 노동 현실을 반영하도록 이 정치적 감각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했다는군요. 자, 오늘은 존립위기에 놓인 정의당이 걸어온 길과 현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현실은 만만치 않지만 이 노회찬 전 의원의 마지막 당부대로 계속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그런 의지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이은주 비대위원장의 말로 대신하겠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정의당이 더는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실패를 단정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평가에 순응하고 마냥 고개 숙이지 않겠습니다. 정의당 비대위가 여러 가지 잠깐만요. 무슨 속보가 지금 나왔네요. 전직 대통령 이명박 씨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이 지금 막 내려졌네요. 제가 지금 막 휴대전화로 속보가 지금 떴는데요.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됐다는 그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제가 지금 막 속보를 받았기 때문에 아직 자막도 나가지 않고 있는데, 자, 전 대통령 MB에 대해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는 그런 속보가 지금 막 나왔고요. 3개월 동안 일시 석방된다는 그런 속보 내용입니다. 앞서 저희가 뉴스픽에서 관련 얘기를 했지만요. 오늘 이제 형 집행정지 결정이 만약 받아들여지면 이제 광복절 특사 논의가 자연스럽게 불붙을 거다라고 저희가 예상을 했는데, 일단 3개월 동안 일시 석방이 되기 때문에 3개월이면 이제 광복절을 지나는 그런 시점이고, 아마 그 전에 특별사면 논의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정치부의 중간에 속보가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정말 예상대로 어김없이 속보가 나왔네요. 정의당 비대위가 여러 가지 혁신 조치를 내놓고 있는데 당사를 옮기는, 그러니까 여의도 중앙당사를 옮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일주일 전에 국회에서 열린 1차 비대위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이 당사 이전은 여의도를 벗어나서 시민들의 일상으로 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들어보시죠. 당사 이전은 진보 정치의 현장과 정치적 상상력을 여의도에 가두지 않겠다는 분명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정의당이 지켜야 할 자리, 정의당이 필요한 시민들의 일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의당이 빚이 많아서 당사를 이전한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36억 원에 달하는 빚도 여의도 당사 이전의 이유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문정은 비대위원은 2012년 창당 후 정의당은 최대 6만 명에 육박하는 당원이 있었지만 현재 당원은 4만 명 수준으로 당비를 내는 당권자 규모는 1만 명대로 급감한 상황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총선에서 목표했던 선거 결과를 달성하지 못해서 지역구 후보 지원금은 43억 원이라는 부채로 고스란히 남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현재 부채가 36억 원이라는 그런 얘기고, 그 부채를 또 처리하기 위해서 당사를 이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자, 좋습니다. 오늘 주민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정치부 회의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속보가 참 많이 나왔네요. 이어지는 속보는 저희가 내일 추가로 다루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